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연방 상하원 통과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이 됐는데 미국 경제의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연례 행사인 경제 심포지움이 열리는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연준이 내놓을 구체적인 메시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고공행진 중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는 절반 정도 수준으로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인플레 감축 법안이 드디어 최종 확정됐는데, 자, 구체적으로 우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초기 건강보험 확대, 의약품 가격이나 기후변화 대응, 이민 조세제도 개편, 저소득층 지원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등의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 감축법이죠. 근데 이건 원래 국가재건법안, BBBA, Build Back Better Act, 이 BBBA의 축소판이죠. 그래서 원래 그 민주당 쪽에서 3조 5천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규모로 이 BBBA를 추진하다가 이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런 천문학적인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인플레가 더 심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비판 속에 결국 규모가 축소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1조 달러에도 못 미치는 7,4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돼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이름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의료비 지원, 또 약값을 낮추고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되나요? 그나마 3조 5천억 달러에서 지금 7,400억 달러로 좀 줄어서 많이 좀 감소가 됐지만 그래도 7,400억 달러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일단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수익 10억 달러 이상 달하는 150여 개 대기업들에게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요. 이 대기업들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1% 세금을 또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약 7,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이고, 그 돈으로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시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재건법 BBBA에 비하면 한 5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축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좀 부담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사실 작년 1월 취임 때부터 이 기후 변화라든가 의료비 지원을 강조했는데 어찌됐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기후 변화와 의료비 지원만큼은 이번 법안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플레 감축법을 바라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민주당은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공화당은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은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시행이 되면 10년간 3천억 달러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 공급이 증가해야 되고 수요가 이제 감소해야 되는데요. 재정 적자가 감축이 되면 경제 전반의 통화량과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통해서 의료비라든가 에너지 가격 등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 일반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 인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번 인플레 감축법이 이름 그대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이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결국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늘어난 증세 효과만 있지 인플레이션을 낮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보수 성향 싱크탱크죠. 헤리티지 재단 분석을 보면 이번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헤리티지 재단은 예상했는데 이번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인플레를 야기해온 무책임한 재정 정책을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은 선불로 나가고 적자가 줄어드는 그 수입은 여러 해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이 먼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수익이 들어오는 건 나중에 천천히 들어오니까 이건 인플레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플레를 더 가중시킬 것이다. 이게 헤리티지 재단의 좀 주장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법안 이름과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법안 내용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찬반이 엇갈리는데요. 크게 보면 케인즈 학파하고 고전 학파, 이 신자유주의 학자들에 나눠져 있습니다. 케인즈 학파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 교수. 이 조셉 스티글리츠 대학 교수는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이죠. 레리 서머스 전 장관은 증세를 통해서 재정 적자 감축이 이루어지고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면 가계 부담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가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셉 스티클리츠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에 4천억 달러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현 인플레이션 주범인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시 효과가 있다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고전 학파, 신자유주의 신봉학자들은 인플레 감축법이 결국 그 기업의 세금 부담을 좀 더 촉진시키기 때문에 결국 증세를 통해서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다. 그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규모 정부의 지출 어찌됐건 정부가 지출하는 것도 지출이니까 결국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 대학 재정학 석좌 교수는 이번 그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재정 적자 감축 효과가 10년간 30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이 주장하고 있는 재정 적자가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적자보다는 경제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이런 지금 주장을 펴고 있고 더글라스 홀츠이킨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의 경제고문 이분은 그 인플레 감축법이 적자 축소가 5년 이후에 시작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지금 내다보고 하고 있는데 적어도 효과가 5년이 지나서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5년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다가 이제 인플레가 되면서 축소가 됐죠. 그래서 비판원자들은 국가재건법안을 축소한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이름은 지금 인플레 감축법이지만 인플레 때문에 만든 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국가재건법안을 축소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비판원자들의 얘기고 결국 그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추진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통과된 인플레 감축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만 남겼다는 거죠.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의료보험 연장 이런 게 과연 인플레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제 이런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 구조를 크게 축소하는 타협안을 지금 마련해서 이번에 그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핵심 카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건데 어찌됐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고무됐어요. 이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돼서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나와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11월 중간선거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고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그래봐야 11월 중간선거 이제 석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효과가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공화당은 또 느긋하게 또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 인플레 감축법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연준의 연례 행사죠. 경제 심포지엄이 열리는데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모든 관심은 참 평소에는 거의 신경도 쓰지 않은 이 와이오밍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요. 와이오밍주의 잭슨홀에서 이 1981년 이후에 애뉴얼 이코노믹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25일 목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돼서 27일 토요일까지 사흘간 계속 진행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시장의 관심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페드의 어떤 연방준비제도의 발표가 나오지 않겠는가, 어떤 내용의 발표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금 싸우고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등과 관련해서 얼마나 또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과연 이연준 입장을 대변할 제롬 파월 의장은 어떤 내용의 스피치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시작돼서 토요일까지 목금토 4월 열리는데요. 네. 그중에 하이라이트는 단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스피치 연설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그래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동부 시간 10시 LA 시간으로는 이제 아침 7시에 연설에 나섭니다. 그래서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뉴욕 주식시장이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1, 2주 동안 좋았던 거 이렇게 전부 다 날아가 버렸는데, 시장은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속도 조절론의 어떤 희망을 조금이라도 좀 줄 것인가, 이런 부분, 거기에 따라서 희비가 지금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예측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메시지니까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핵심 인사들이 최근에 뭐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계속 지금과 같은 기조로 유지해야 된다. 벌써부터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는 거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여서 그 전달 6월에 9.1%보다 0.6%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8.5라는 건 여전히 높잖아요.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가 2%라는 걸 감안하면 너무나 높습니다. 여기에 영국의 7월 CPI가 10.1%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 조절을 할 때가 아니라 밀어붙여야 될 때다. 그나마 미국에서는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좀 주춤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럴 때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밀어붙여서 7%, 6%, 5%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이게 그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월가 최대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하반기 인플레이션 둔화를 예측했다라는 또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JP 모건이 올해 하반기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올해 최고치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 그래서 연율 4.7%로 둔화한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8.5%, 영국은 지금 10%를 넘었잖아요. 근데 4.7%면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건데 굉장히 이거는 아주 희망적인 그런 예측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도 연율 3%대로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내놨어요. 근데 지금 8.5인데 연말에 3%까지 떨어진다면 이건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3% 되니까 3.1부터 3.9까지인데 3.9라고 해도 지금보다 4.6%포인트가 앞으로 4개월 동안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매달 한 1, 2%씩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여서 하락세로 들어갔다면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 하락세에 접어든 건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그 예측이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JP 모건 체이스만 굉장히 그 상반되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 예측이 좀 맞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JP 몰건이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예. 물가 상승을 촉발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석유, 농산물 가격이 지금 단기간 내에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근원 물가의 급등세가 잡히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가 약화되면서 요즘 소비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공급망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저절로 해소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고용시장의 과열이 식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물가는 주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네 가지 요인을 감안하면 물가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이게 JP 모건의 좀 분석인데 뭐 나름대로는 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상대로라면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더라도 오래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 예상대로라면 그러면 한 내년 초부터는 내년 1월부터는 다시 또 좀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랜만에 좀 반가운 예측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 JP 모건의 예측이 참 맞아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